조선시대 27명의 왕 중에 왕위를 이양하고 명예퇴직한 왕 6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명예퇴직했을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경제적인 정년퇴직 준비 3가지 포인트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정년퇴직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누구와 살 것인가입니다.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에 왕위를 이양하고 명예퇴직한 6분의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초대 왕인 태조 이성계가 있고요. 2대 왕인 정종, 3대 왕인 태종, 6대 왕인 단종. 단종은 명예퇴직이라기보다는 권고사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양위입니다. 그 다음이 7대 왕인 세종, 마지막으로 26대 왕인 고종이 있습니다. 이 왕들이 왜 명예퇴직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들에 대한 내용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아시거나 학교 다닐 때 수업을 통해서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6명의 왕 중에 2대 왕인 정종은 41세에 왕위에 올랐지만 2년 뒤인 43세에 동생 태종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명예퇴직해서 평균 수명 46세에 불과했던 조선의 왕 중에 무려 20여 년을 유유자적하면서 63세까지 장수했다고 합니다. 정종은 10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정실 부인인 정한왕후와 금술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왕위를 이양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했고 왕후도 57세까지 장수해서 명예퇴직한 정종과 긴 노후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정년퇴직 후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노후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정년퇴직 후 부부 단둘이 사는 가구는 48.5%라고 합니다. 8년이 지난 지금은 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정년퇴직 후에 가장 좋은 동반자로서 여생을 함께할 배우자의 관계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부부들은 안정과 신뢰, 책임감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신혼 때처럼 불타는 사랑으로 부부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의리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정년퇴직 이후에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부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노년에 서로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황혼이혼, 졸혼, 이것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취미와 여가활동, 봉사활동 등을 활발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돼야 될 겁니다. 정년퇴직 전에는 내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면서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없었지만 주말에 가끔 집에 함께 있으면서 평소에 마음 편하게 대화해보지 못해서 어색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자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상화 정도는요, 자녀들이 5, 6세 때 여러분들이 예뻐했던 기억나시나요? 그 정도는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어렵다면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수준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관계가 돈독해지고 오래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누굴 믿고 정년퇴직하라 라는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어디에서 사는가인데요. 저는 10년 전에 직장을 옮기면서 2009년 6월에 온 가족이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대전에 살 때는 앞집에 누가 있고 위층에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그들과 가끔은 식사도 하면서 자녀들이 커가는 이야기나 시시콜콜한 세상 이야기,
가정사 등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했고 서로 도움도 주고받으면서 친형제자매 이상으로 의지하고 지냈었습니다. 아내 역시 제가 출근하고 나면 그분들과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을 즐거워했는데 서울에 이사 온 뒤로는 앞집과 위층,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들도 이사 온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49.5%의 인구가 모여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웃 간의 유대관계는 5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인구수는 줄고 있는데 수도권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수도권에 국가 경제가 집중되고 문화와 사회 기반 시설이 비수도권에 비해 잘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의 부모님이 아버지 정년퇴직 후에 서울 외곽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것도 있고 노후를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하고 여유있게 살고자 전원주택을 선택했지만 어머님이 병을 얻으면서 서울 시내 전문병원에 입원하자 아버님 역시 어머님 병간호로 전원주택을 비워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님의 사망으로 아버지께서는 동생 집으로 옮기면서 전원 생활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정년퇴직 후에 병이 들거나 기력이 쇠약해지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입니다. 당장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전원주택에 있는 서울 외곽만 하더라도 병원이 가깝지가 않아서 불편하기만 합니다. 자신이 건강해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별 문제 없던 것들이 병에 걸리거나 기력이 쇠약해질 때 또는 배우자가 병에 들거나 기력이 쇠약해질 때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혼자 살 때 등을 생각해서 주거 계획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년퇴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총 자산에서 주택과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80% 이상으로 주택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응급 상황에서 119 구조대가 빨리 도착하는 것도 주거 계획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정년퇴직 후에 전원생활이나 귀농, 귀촌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화시설이나 의료시설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접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불가피하게 주거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의 로망으로 전원생활을 시작했지만 무료하거나 건강이 나빠져서 도심으로 되돌아오는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정년퇴직자의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인 곳이 행복한 노후 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와 환경 변화, 신체 변화 등으로 노년의 삶이 피폐해진다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곤란해질 수 있으니 가족과 의논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년퇴직 후에 준비해야 할 비경제적인 것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정년퇴직 비용 마련에 대해서는 생략했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터라 제가 이것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생략했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년퇴직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년퇴직 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누구와 살 것인지 동아리 활동, 취미 활동, 봉사 활동, 자원봉사, 자기개발 같은 사회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교육기관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공부해야 해요. 알아서 준비해야 해요.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정년퇴직 준비가 완성될 거라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년퇴직을 위한 자기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